영국 내각 내부에서는 1942년 11월 16일 브랜든 브래컨이 주도하여 당시 이 보고서를 백서로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인 킹즐리 우드 경은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재정적 약속이라며 이 보고서의 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영국 내각은 이 보고서를 12월 2일에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무부 정보국은 이 보고서가 모든 의견의 사람들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받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실행해 옮기려는 최초의 진정한 시도로 여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지 2주 후에 실시한 표본 여론조사에서 영국 여론연구소는 대중의 95%가 이 보고서에 대해 들어봤으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지만 노령연금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즈는 이 보고서를 영국의 사회 변화 방향에 깊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라고 불렀고 맨체스터 가디언은 이를 크고 훌륭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것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1911년에 시작한 혁명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것이 누군가가 의회법에 기독교 윤리의 전체 정신을 구현하려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토론에서 정부는 보고서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5명의 보수당 의원으로 구성된 보수당 개혁위원회는 사회보장부를 즉시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투표에서 노동당 의원 97명, 무소속 의원 11명, 자유당 의원 9명, 무소속 노동당 의원 3명, 공산당 의원 1명이 정부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토론 후 좌파 대중은 실망했지만 소수 우파는 정부가 전후재정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9%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47%는 불만족했고 24%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943년 3월 21일 전쟁 이후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는데 그는 대중에게 당시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에 큰 새로운 지출을 부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실용적인 성격의 5, 6가지 규모의 대규모 조치를 포함하는 4개년 계획이 전쟁 후 유권자들에게 제시되고 새로운 정부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계층을 위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칠과 보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설립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포함하여 베버리지 보고서의 많은 시행에 반대했습니다. 노동당은 베버리지의 복지 조건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으로 1945년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권장사항은 1946년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지원법, 1946년 국민건강보호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영국 복지국가가 건설되었습니다. 노동당은 국가 역할에 있어서는 베버리지와는 달랐습니다. 어니스트 베빈 같은 노동당 지도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선호하여 지역보건센터와 지역병원 행정부를 통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베버리지의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보다 임금 협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조합 배경을 가진 베빈을 비난했습니다. 베빈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사회적 구급차 계획이라고 비웃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연립정부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베빈은 1943년 2월 노동당 의원 상당수가 당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베버리지 시행을 지연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을 때 경로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근로조건과 복지 조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유아, 아동 및 산모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부총리이자 노동당 대표인 클레멘트 애틀리가 의장을 맡은 공식식품정책위원회는 1940년 6월에 어머니와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료와 보조 우유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 달 후 교육위원회는 무료 학교 급식보다는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45년 2월까지 73%의 아동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었고 1940년 7월에는 50%였습니다. 디프테리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도 학교에서 아동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1944년 도시 농촌계획법은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빈민가를 격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해 통과된 주택임시숙박법은 임시거주지 건설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노인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940년에 보충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1943년에는 보충연금과 실업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요율과 생활 조건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식품 가격은 1939년 12월에 안정화되었는데 처음에는 임시 조치였지만 1940년 8월에 영구적으로 적용되었고 우유와 식사는 모두 보조 가격으로 제공되었으며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1940년 7월 재무부 보조금이 늘어나 학교에서 우유와 급식 공급이 개선되었습니다. 1년 안에 섭취하는 급식 횟수가 2배로 늘어났고 학교 우유 섭취가 50% 증가했습니다. 1940년에는 학교에서 식사하는 어린이의 약 3.3%인 30명 중에 1명에 불과했지만 1945년에는 10배인 33%로 증가했고 우유를 섭취하는 어린이는 약 50%에서 약 75%로 증가했습니다. (1940년에는) 전국 우유제도가 시작되어 5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산모에게 약 절반 가격으로 우유 1파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참여율은 1944년까지 자격이 있는 사람의 95%가 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산모와 같은 우선순위 집단이 우유와 같은 필수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급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식량 정책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대피는 또한 부유한 영국인들에게 사회의 박탈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가 데릭 프레이저는 대피가 전쟁의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이 암흑지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피난민을 포함한 부상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병원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배급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식단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리차드 티트머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38년에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들은 1940년과 1941년에 처음으로 적절한 식단을 섭취했습니다. 그 후 결핍성 질환의 발생률, 특히 유아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보고서가 완결되었을 당시 영국 내각에서는 보고서의 공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보수당 출신의 재무장관 킹슬리 우드경은 이 보고서가 재정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표를 반대했으나 노동당 출신 장관들이 주도하에 영국 내각은 공표를 강행했습니다. 1942년 12월 2일 베버리지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표되자 예상대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언론 역시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하여 1944년 구빈법이 철폐되고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처칠 내각과 보수당 인사들은 전시 상황을 이유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즉각적인 이행을 거부하였으며 전후 수년에 걸쳐 서서히 개혁을 진행할 것이며 몇몇 비현실적인 공약들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수당 내각의 소극적인 모습에 반발한 대중들은 1945년의 총선에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고 클레멘트 애틀리 내각은 집권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지게 된 많은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에 착수합니다. 여기에는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호법, 국민업무재해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 1947년 국민부조법, 1948년 아동법과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9년 국민보호법, 1949년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료통제법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광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영국의 사회정책 기조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노선이 부상하기 전까지 이어졌으며 국제적으로도 전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버리지는 당시 영국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들이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베버리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빈곤이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의 원인은 대개 노령, 불황으로 인한 해고, 질병 등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소득의 중단에서 기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조를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작성된 복지 시스템의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 3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약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Proposals for the future should not be limited by sectional interest in learning from experience. 미래에 대한 제안은 부분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 역사의 혁명적 순간은 패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개혁에 대한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Social insurance is only one part of a comprehensive policy of social progress. 사회보험은 종합적인 사회 진보 정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재건으로 가는 길이 걸림돌인 5대 사회학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Policies of social security must be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사회보장정책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국가는 서비스와 기여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센티브, 기회, 책임을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적 최소 한도를 정할 때 각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 최소 한도 이상을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와 격려를 남겨야 합니다. 베버리지는 자산조사 혜택에 반대했습니다. 그에 제안은 자산조사 보편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액 보편적 기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조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의 함정인 높은 한계세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작은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이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꿈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키트를 마련한 막대한 기여도 했지만
복지 지원을 통해 중산층은 우수한 종자로 많은 자손을 낳아야 하고 빈민층은 전능한 종자로 자손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리디큘러스한 우생학의 신봉자로서 반인류적인 성향도 가감없이 표출한 선과 악이 공존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66번째 책, 사회학 부문 6번째 책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에 출간한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베버리지 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